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수취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제도라고 하면 크게 전세, 공납, 군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를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의 세금을 걷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밭전자겠죠. 아무래도 이 토지에 매기는 세금, 이 세금이 어떻게 조선시대 때 변화되었는지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과전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과전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배웠는데, 과전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관리들에게 그 수조권을 주는 그러한 제도, 그거를 이제 과전법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했었죠. 그러면 이 과전법 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전법 하에서는 사실은 일결의 최대 생산량을 302라고 정하고, 이거를 이제 매년 풍흉을 조사해서 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수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300두에 10분의 1이니까 어때요? 최고 30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결이라는 거는 뭐냐? 자,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결부법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일결이라는 거는 이제 파, 속, 부, 결 이러한 단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한 줌이 파이고, 이 파가 10개가 모여있는 10개 파, 10파를 속, 그리고 이 속이 또 10개가 모이면 부, 이 부가 100개가 모였을 때 이거를 일결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위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단위 중에 이 일결을 보통 300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렇게 단위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두의 10분의 1인 이 30두를 과전법 하에서 수취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 초기 때 이렇게 최고 30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를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물론 이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걷어요. 근데 이때 매년 풍흉을 조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풍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답헌 손실이라는 방법을 병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직접 논밭에 나가서 수확량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액수를 감해줄지 아니면 그대로 받을지 풍흉을 직접 조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는 10분의 1을 걷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선 전기, 아직은 전기인데 세종께서 이러한 이제 15세기가 되면서 서서히 연작상경이 가능해지고 농사 기술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산량이 증가가 됐으니까 중앙정부로 재정을 더 흡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중앙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반면에 지금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답헌 손실의 폐단이 있었어요. 이러한 폐단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주가 부정부패를 일으켰던 거죠. 그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아니라고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답헌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시정을 해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공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종 때 공법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하나는 연분구등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전분육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봅시다. 연분구등법이라는 거는 9년이 면 단위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군현의 수령이 그 해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상상년이다. 오늘 이번에는 뭐 중중년이다, 하하년이다 이런 식으로 상중하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럼 구등법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분 구등법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추구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방법을 썼냐, 전분육등법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전분육등법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해서 비옥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지가 어떤 땅은 정말 비옥한 토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정말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옥도에 따라서 1등전부터 6등전까지 이제 면적, 일결이라는 면적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일결은 몇 두가 나와야 일결이라고 했어요? 300두가 나와야 일결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러면 어때요, 얘들아?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면 아주 이 정도의 토지에서도 300두가 나오겠지만 척박해. 그럴 때는 이 정도의 토지에서 겨우 300두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 땅이 일결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이 일결이 될 수도 있는 전분육등법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 두 가지의 공법을 활용을 해서 조선 전기 때 이제 조세 수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법의 결과 이전에 최고 30두를 징수했던 것에 비해 최대 20두를 징수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훨씬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낳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인조 때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이전까지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매겨지던 조세가 이제 영정법이라는 방법으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제적으로 확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1결당 4두에서 20두죠. 최대일 때 20두고 사실은 최하가 어때요? 4두죠. 아 그래 그냥 우리 아예 모두 다 1결당 4두로 고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융, 토지 비옥도 이제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4두 최소의 그동안 관행적으로 4두 냈었는데 최소의 그러한 세금 내라 그러면서 4두로 고정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토지세, 전세가 과전법 하에서의 10분의 1에서 공법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정법으로 변화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전세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또 이랬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 전세 외에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농민들에게 징수를 한다는 여러 가지 소작농들에게 소작농들에게 그 조세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확실히 10분의 1에서 40두, 최고 30두에서 이제 1결당 4두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조선의 전세가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수취제도였던 공납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우리가 해볼까요? 자, 공납은 뭐예요? 공납은 뭘까?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나? 안 드렸었나? 기억이 안 나요. 자, 공납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 그 자체로 징수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물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곡물의 품목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9년 단위로 부과를 하면 그 지방관청에서 각 호에 호 단위로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각 호에 어느 정도의 곡물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15세기 때 공납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공납이라는 수치 제도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곡물의 종류와 양이 한 번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정이 있던지 간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물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관리들의 비리가 개입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예요. 불산과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그 곡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진 않는데 그 곡물을 그 지역에서 내라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 지방 수령이 군현민들에게 뭐 쌀이나 면포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 걷어들인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해당 곡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직접 가서 사서 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대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신 납부를 해야 되는. 왜? 그 지역에서 곡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산과세가 문제점이 되면서 서서히 방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신 납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방납. 그럼 방납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방납이라는 거는 방납업자가 이제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납이죠. 대납. 대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방납으로 등장하는 방납이 폐단이 16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납이 뭐냐? 방납이라는 게 뭐냐?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방납업자들이요. 상인들이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이 방납업자들이 관리랑 결탁을 해서 곡물을 미리 중앙관청에 납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방에 있는 군현민들에게 더 높은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는 거죠. 높은 대가를 받아 챙기는. 여기 위에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써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중지해놓고 이거를 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을 이제 공납을 해야 되니까 상인이나 아전이 농민들한테 이제 대가를 받고 곡물을 대신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제 관리와 상인이 결탁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납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아서 방납의 대가로 돈을 더 많이 챙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방납업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농촌 경제는 정말 파탄이 되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중앙 재정이 악화되죠. 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 중간에 사이에서 관리들이랄지 방납업자들이 이거를 챙겨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납의 폐단 16세기의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교환 경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 16세기의 방납의 폐단 문제점이 크죠. 농민의 부담이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공수미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이제 조광조 뭐 이 선생님이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공납을 현물로 받지 말고 이제 골자는 이거예요. 쌀로 받자라는 거예요. 쌀로 받자. 약간의 이제 이러한 개선책을 낸 인물들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뭐 조광조랄지 조식 그리고 이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광해군에게 이제 건의한 유성룡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각각 이 공납이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공납의 개선안으로 이러한 대공수미법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장을 해요. 그래 실제로 뭐 경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뭐 시행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17세기 초에 대동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다시
다시 봅시다. 대동법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먼저 정확하게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여러분 지금 이 공납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호라고 선생님이 썼었어요. 이 공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과세 기준이 원래는 뭐가 기준이었어? 집집마다 냈어요. 호가 기준이었죠. 그제? 그런데 이제는 이 호 기준이 대동법으로 가면서 뭐가 기준이 되냐면 토지, 결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이 아니고 뭘로 내자라는 거예요? 쌀로 내자라는 거예요. 대공수미법에서부터 이제 나온 주장이죠.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이야기를 드리면 종전에 가호로 내던 이 과세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꾼 것이고요. 각종 현물 대신 쌀로 통일을 해서 징수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결당, 그 토지를 가진 농민들이 일결당 12두를 낸 거예요. 물론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배나 무명이나 돈 이런 것들로 대납도 됐어요. 어쨌든 곡물, 진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살펴보자. 이 대동법이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됐거든요. 1608년에. 물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었냐?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0년. 언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느냐? 숙종 때 딱 100년이에요. 1708년. 숙종 때가 돼서야 100년이 걸려서 겨우 익류지역이었던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럼 어째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호로 납부하던 것이 토지 결수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토지 주인들, 즉 다시 말하면 지주들, 그렇죠.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결수로 내버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지주층의 반발이 컸어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 방납구조에 기생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방납인들이랄지 등등등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했겠죠. 양반들의 반발로 인해서 100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 그래서 광해군 때 시작해서 숙종 때까지 100년이 걸려서 대동법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공납의 변화 한번 쭉 살펴봅시다. 크게. 자, 15세기 때는 공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불상과세 현상이 일어나자 16세기 때 이제 서서히 문제점이 등장을 합니다. 방납의 폐단이죠. 농민들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자 17세기 초에 이거를 대동법이라는 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하면서 전국적 확대가 되는 숙종 때까지 대동법으로 공납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 대동법. 아시겠죠? 내용.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과세의 기준이 뭐에서 뭐로 변했니? 가호에서 토지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토산물 대신에 뭐 냈어요? 그렇죠. 쌀로 그 갖가지 것들로 납부를 했다라는 거. 자, 그 결과 공인이 등장을 합니다. 공인이 등장을 해요. 공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요. 자, 지금 중앙에서는 쌀로 대신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징수된 이 쌀이라는 이 대동미를 공인에게 곡물가로 지급을 하고 이 공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사서 각 군방이나 관청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납 청부업자, 국가에서 지정한 청부업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이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들이 결국에는 산업 자본가가 되면서 뭐 그 밖에 조선 각각의 수공업이랄지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킨 거죠. 그래서 공인이 대동법의 결과예요. 대동법의 결과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공인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자, 대동법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대동법의 시행으로 지금 곡물이 무슨화 되었습니까? 땅에 매겨줬죠. 가호가 아닌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전세화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각각의 요역들의 물납화, 다른 말로는 금납화라고도 하는데 금납화라고 씁시다. 금납화. 그래서 전세화 그리고 금납화 이런 것들을 촉진시켰다라는 것이 이 대동법의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핵심 용어 한번 말해볼까요? 곡물의 무슨화, 전세화, 그리고 조세의 무슨화, 금납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동법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구나. 이게 바로 대동법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군역의 변화를 봅시다. 군역. 자, 군역을 보기 전에 사실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면 국역이에요. 국역. 나라의 역. 내가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역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 국역에는 신역과 요역이 있었어요. 몸에 매겨지는 역. 이 신역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직역이 있었고 뭐 천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군역이 있었는데 이때 이 군역입니다. 군역. 이 군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 군역의 요역화 여기 지금 딱 공교롭게도 보이는데 이때 이제 이 요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역을 써놨어요. 요역. 뭐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것만 알아두세요. 국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군역, 요역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자, 그럼 군역을 보자. 자, 군역. 자, 군역은 우리 배웠지만 초반부에 군역의 원칙이 조선 초기 때 원칙이 뭐였어요? 양인 개병제 병농 일치제였죠. 기억하시죠? 양인 개병제 병농 일치제 이러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 초기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선생님이 봉족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요. 자, 초반부에 이거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보법이 나오기 전까지에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종 때 사실은 봉족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군역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삼정 1호라는 원칙으로 얘들아 봉족제는 이야기하지 말자. 자, 그래요. 봉족제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러한 조선 초기 때는 어떤 식의 제도가 있었냐면 자연적으로 자연편제라는 방식으로 군호를 설정을 해서 군호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 군호 내에서 정군을 한 명 그리고 이 군호 내 정군을 뺀 나머지 인정들이 봉족이라는 것이 돼서 이 정군의 그 역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연편제였기 때문에 정군이 봉족에게 막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 그런데 이제 군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기서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조 때 선생님이 조선 초기 때 세조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진관체제와 보법 기억하시죠? 진관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방어체제로서 선생님이 한번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진관체제, 그 다음에 재승방략체제 그 부분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하세요. 이 진관체제와 동시에 세조 때 어떠한 방식을 썼었냐? 보법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썼어요. 자, 그럼 보법이 뭐냐? 바로 정규 군인, 그걸 정군이라고 해요. 정규 군인과 그리고 이 정군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인, 이 보인을 제공하는 이 제도가 바로 보법이라는 거였어요. 보법.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보법입니다. 이걸 한데 이렇게 묶은 거야, 세조가. 세조 때. 세조 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법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막 봉족제 이야기를 했죠. 이 봉족제가 어느 정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 조선 초기 때. 근데 이게 이제 보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여태는 자연적인 자연 편제였는데 이때 보법으로 딱 세조 때 바뀌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인위적인 편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병들이 보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 보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역제도가 지금 바뀌게 되면서 군인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역 부담자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요역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역. 요역이라는 것은 뭐냐? 요역, 여기 있고 지금 요역, 여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역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전세미를 수송한다거나 곡물이나 진상을 조달한다거나 뭐 이런 수송 업무, 나라에 필요한 그 일이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좀 쉽게 표현하면 토목, 공사 이런 것들의 자벽, 이때 이제 양인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를 요역이라고 했어요. 요역. 그런데 이 요역이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부과 기준이 있었어요. 개정법 뭐 8결출 일부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꾼을 이제 나라에서 내게끔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요역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요역 자원이 부족해졌을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조 때 보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장정들이 군역을 지게 되는 거야. 군역을. 그러면 이러한 군역을 지게 되는 장정들 때문에 군역을 살고 있는 군역이 대부분의 장정들이 군역을 지게 되니까 요역의 필요한 장정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요역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역을 못 하는 거야. 요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대부분이 군역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요역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요역을 해야 될 것에 군역을 데려다가 정군들을 데려다가 요역의 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일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요즘도 나라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뭐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댐이 무너지고 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어때요? 지금 전쟁이 쉬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어때요? 그 일에 착출이 되잖아요. 자연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일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역을 할 사람이 없어지자, 요역에 필요한 장정의 숫자가 없어지자. 왜 없어졌을까? 대부분이 군인으로 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군역을 지게 되니까 모든 장정이 보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러다 보니까 군역을 살고 있는 병사들을 시켜서 요역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역을 기피하기 시작을 해요. 기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립제랄지 방군수포제랄지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방 비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선생님이 수업을 좀 잠깐 중지했다가 균역부터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실을 좀 비켜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어요.